예, 반갑습니다. 저는 일선에서 건축 작업을 하는 건축가입니다. 작년 12월에 타임지에서 이 이미지로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은 1년 후인 때 역사상 가장 최악의 날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럴까 하는 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를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은 게 처음이겠지만은 사실 사상 최악의 해는 이보다도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스페인 독감입니다. 1918년에 이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다행스럽게 1919년에 1년 만에 종식은 되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생활의 변화를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일어난 원인을 갖다가 보면은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두 가지 엄청난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프랑스 시민혁명이고 하나는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중세의 사회구조에서 근대의 사회구조로 변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동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 당시 19세기 초에 있었던 도시 인구 비율을 보면은 영국의 도시 인구 비율은 100년 만에 75%가 도시에 모든 인구가 살게 되는 급격한 도시화 진통을 갖다 겪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1800년과 1900년 사이의 그래프 표시가 확연히 다를 정도로 1900년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는 현상이 이미 100년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의 도시 풍경이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이나마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의 주거 환경 속에 거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유의 주거 환경입니다. 도시는 매연으로 석탄으로 떼는 면으로 가득 찹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쁜 대기질을 갖고 있었던 데가 100년 전입니다. 주거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노동자들의 아주 가정을 이룬 주거인데 3평도 안 되는 방에 10명 가까운 가족이 모여서 삽니다. 이곳에서 밥도 해먹고 이 가족끼리 단란을 나누면 좋은데 이게 하도 비좁으니까 그냥 거리로 이제 사람들이 밀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안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오물을 길거리에 뿌립니다. 그래서 런던의 트렌치 코트나 이게 우산이라고 하는 게 멋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위에서 떨어지는 오물들을 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화 같은 것도 필수적인 의상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1914년부터 일어난 1차 대전은 이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전쟁의 참호 속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낸 병사들이 세균에 감염이 되자 여기서 후송한 그런 어떤 곳에 고향 마을에 돌아가서 이게 전파가 되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게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때 인구가 16억이었는데 무려 3분의 1은 5억 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지금 감염 비율이 3.3%에 비하면 그때는 31%, 10배에 가까운 이 감염 비율을 가졌고 그 중에 5억 명 중에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800만 명 인구 중에서 290만 명이 감염되고 14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의 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악의 해는 1918년이 사상 최악의 해인 게 틀림없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거기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어떤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인은 그런 이 나쁜 위생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도 이 병사들의 그런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한음 수 없이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1918년은 역사상 문화사 속에서 모더니즘이 시작된 해라고 이 위키피디아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새로운 20세기의 새로운 어떤 질서, 새로운 정신,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상입니다. 당연히 이 중세 시대의 도시 구조를 갖고 있었던 그런 환경을 갖다가 결별하기 위해서 많은 이 건축가들이 모여들어서 새로운 어떤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골몰을 합니다. 그때 만들어낸 말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1933년에 CIA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 전부터 결성되었는데, CIA면 국제건축가연맹이라고 하는 이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새로운 환경을 모색을 하다가 1933년에 아테네에 모여서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를 결론을 지은 게 도시를 4개의 기능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거주, 노동, 여가, 교통. 도시를 이 4개의 분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전에 전혀 있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거주, 노동, 여가, 교통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락지역 등등의 용도지구대를 뜻하는 말이 1933년 이 아테네 현장에서 도시를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선언한 데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프랑스의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몇 가지의 어떤 성취를 들춰보면은, 첫째, 건축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건축의 본질은 이 슬라브 세계와 이것을 지탱하는 6개의 기둥, 그리고 이를 오락거리는 계단, 이게 건축의 본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커튼 같은 월을 치면은 그게 커튼 월인데, 이게 건축의 그런 새로운 건축의 요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계 문명의 시대가 돼서 산업이 기계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모듈, 단위를 만듭니다. 인간의 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다 배율로 이제 조각을 내서 모든 단위를 만듭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 방의 천장을 보면은 이 형광등 치수 1m 200의 크기에 폭 30cm 크기, 거기에 맞춰진 천정 타일의 크기, 이런 타일들을 생산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크기로 할지 모를 때 이 사람이 이 크기로 생산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 표준화라고 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이 사람이 말한 모듈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란 구조를 만듭니다. 그 전까지도 뭐 고층 건물은 제법 큰 건물이 있었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구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작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시면 이 건물은 마르시에에 있는 유니트 다비타시옹이라는 건물인데, 이 125세대가 살면서 125세대가 주거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건물 한동 안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동의 생활을 위한 시설, 여기에 쇼핑을 할 수 있는 상점도 있고, 교육시설도 있고, 숙박업소도 있고, 혹은 놀이시설도 있는 하나의 작은 도시로서의 공동주거 형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진보된 그런 어떤 이게 공동주거인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만든 도시적 개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아무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이 그림은 이미 1928년에 이 꼬르비지가 제안한 이 도시 계획 이미지인데, 파리를 갖다 개조하자고 하는 건데, 파리는 예나 지금이나 7, 8층짜리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그 당시는 도시 오염이 엄청나게 심할 텐데 그걸 다 허물고 건폐율을 작게 하고 용적률을 키워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빛과 바람을 들어오게 하고, 빈 곳에 녹지를 심고 야외에서 즐길 수 있었던 피크닉도 도시 내로 와서 즐기게 하자. 이 제안은 천지개벽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모델을 갖다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샤네강이고 시대섬이죠. 이 주변부를 보면 저렇게 빽빽한 거미줄망처럼 되어 있는 도시 구조를 싹
지우개로 지우듯이 백지화시키고 이 60평짜리 아파트를 짓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이 계획은 물론 실현이 되지 않았지만 이 계획은 그 당시 도시 건축에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을 주어서 이 이후로 지어지는 모든 신도시들이 이 꼬리부재의 이론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립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이 생데니라고 하는 꼬리부재가 스스로 이게 설계한 도시고, 오른쪽은 분당의 도시 계획도 드립니다. 이 지도의 색깔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상업지구고, 노란색은 주거지구고, 보라색은 공업지구 등등으로 약속된 부호에 따라서 칠해지기 때문에 이 색깔이 칠해지는 순간 용적률, 건폐율이 차정나서 땅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도로도 고속도로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 분산도로 등등으로서 등급을 줘서 도로마다 속도 제한을 두고 도로변에 짓는 건물의 그런 어떤 크기나 모양까지도 제한을 둬서 철저히 계급화시킵니다. 도시구조도 도심을 만들고 부도심을 만들고 변두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땅에 도시를 짓는데 전혀 정체가 없던 그런 땅을 전부 다 등급화시키고 계급화시켜서 여기에 우리가 살게 하는 게 새로운 도시였습니다. 물레행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신도시인데 이 도시의 표정을 본 사회학자들이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게 이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간섭시키고 이게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 등급을 낮게 만드는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회의가 부르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1957년에 미국의 센트루이스에서 프루트 이고라고 하는 3,000세대 가까운 주거단지가 생겼습니다. 철저히 꼬리부재의 이론을 통해서 지어진 바입니다. 오른쪽엔 잘 사는 사람의 동네죠. 왼쪽엔 못 사는 사람의 동네고, 심지어는 흑인과 백인도 분류를 하고 자는 곳, 먹는 곳, 일하는 곳, 세탁하는 곳 등등까지 다 분류해서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이 건축가의 이성이 허락한 모든 것을 분류를 갖다 했습니다. 입주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성의 판단대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 의해서도 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성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과 감정에 의해서 살게 되는 사람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거기에서 이게 사건이 벌어지면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 살인사건을 필두로 해서 많은 도시범죄가 이곳에서 연일 벌어지게 되면서 점점 거주하는 사람 떠나고, 나중에는 움직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2대밖에 남지 않았을 때 센트루이스 시정부가 바야흐마에 들어 이 전체를 폭발하고 맙니다. 17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찰스 쟁크스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가 모더니즘이 종말을 구한 날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갖다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마스터 플랜, 신도시 만드는 방법은 서양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고 대단한 그런 어떤 회의를 갖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은 도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까 하는 이성의 유혹은 버리지 못합니다. 계속 이런 고층화, 밀접화 등등의 도시계획안을 20세기 말까지 꾸준히 내놓습니다. 파울로 소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도시계획안입니다. 하나의 건물에 모든 사람이 집중돼서 삽니다. 배경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배경이는 것도 찍은 것도 이게 수상합니다. 20세기 말에 상황주의자들이 만든 도시계획은 더욱더 참혹합니다. 땅은 그냥 디디기 위한 곳이고 전부 다 이런 유의 구조물에서 삽니다. 혹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기계일 뿐이니까 움직이는 도시라고 하는 제안도 합니다. 그냥 땅이 황폐하면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가서 디디고 살고 또 필요하면 옮기고 가지고 하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어떤 대상입니다. 혹은 도시를 공장처럼도 생각합니다. 필요하면은 부속품을 갖다가 찾아서 끼워놓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폐기하고 이 쓰레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자고 20세기 말까지 서양 사람들이 제안한 도시계획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맞이한 도시들의 풍경은 그냥 땅을 잊어버리고 구름 위에서 붕붕 떠서 살고, 이런 류의 도시가 가장 앞선 첨단 도시로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전
바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기로 했습니다. Holy fuck! 이 월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이 건물은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 건물을 무너뜨리면은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징 때문에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에 근무하러 왔던 3,000명은 그냥 속절없이 죽어야 했던 겁니다. 보시는 그림은 같은 땅입니다. 서울인데 그리는 방법이 20세기부터 달라졌죠. 왼쪽은 19세기까지 우리가 그렸던 서울이고 오른쪽은 20세기부터 서울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왼쪽 그림은 산과 계곡과 물이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들어있어서 아주 양지바른 터와 함께 우리 삶이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라고 이게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의 그 지도는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산과 계곡의 물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땅은 그냥 용도별로 붉고 노란색으로 칠해지고 붉은 선들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제호가 유통되는 경로라서 여기서는 굉장한 작전 세력이 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불길한 그런 어떤 지도라고 저는 그렇게 느낌이 들면 제가 너무 과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지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풍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은 100년 전까지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마포의 모습이 저랬습니다. 산과 물과 이 집들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이렇게 전개되어 있던 게 100년 전입니다. 20세기 지도로 만든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제가 사는 서울의 대학로인데 요즘은 조금 틀려져 있긴 하지만 보시면 저 위에 있는 서민아파트, 그 밑에 있는 단독주택군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정체불명의 도시건축, 서로 세 개의 집단이 결단코 타협을 할 수 없이 서로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사회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의 갈등이 무엇 때문일까? 저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 만든 도시구조에 그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이 욕망은 끝일 줄을 모르고 계속 이런 유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다. 질식할 것 없는 같은 이런 유의 삶, 이걸 프랑스의 어떤 사회학자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우리에게 이 칭호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호가 오히려 영광스러운 타일틀처럼 오늘날도 이런 유의 이 부동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힘든 그런 어떤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서울은 이 모리 파운데이션에서 매년 조사하는 경제력 지수에 의하면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세계에서 경제력 지수가 6위 내지 7위입니다. 삶의 질은 어떨까 하는 문제입니다. 삶의 질을 조사하는 게 뉴욕에 본부를 둔 머셔 컨설팅이라는 분의 곳에서 매년 보고서를 내는데 이 10가지 크라이테리아로 이게 재단을 합니다. 2019년도의 평가에 의하면 서울은 7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세계에서 7위로 잘 버는데 삶의 질은 76위라고 하는 이 언밸런스한 이 상태가 무엇 때문에 이게 비롯되는가 하는 겁니다. 국가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에서 조사한 행복지수에 의하면은 149개국 조사 중에서 62위를 올해 기록을 했고요. 그것도 OECD 국가 37개국 중에서는 35위니까 거의 최하위입니다. 보면은 거주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게 140위에 속하니까 그냥 꼴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149개국 중에서 140위 꼴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꿈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게 뭐 집이라고 하는 게 보급률이 이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100%가 넘는 게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입니다. 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처참한 성적표를 내면서 불행하다고 우리가 생각할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도시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거주 역사가 모여서 사는 역사가 이 고고학적으로 10,000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도시의 역사는 한 6,000년 정도 됩니다. 보시는 그림이 이제 최초의 도시라고 하는 우르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한데 이 도시가 체제를 갖췄습니다. 영역이 있고 이게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우르의 이게 지도고 아직 남아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적인데 이 하부에 이 주거 지역이 이 발굴되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이 도면인데 제가 이게 색깔은 제가 칠했습니다. 단위별로 칠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진 2층짜리 흙집의 어떤 주거 지역입니다. 보시면은 이 색으로 칠한 이 단위 주거를 보면은 크고 작은 집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굉장히 크고 어떤 집은 굉장히 작습니다. 어떤 집은 이 길가에 있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안쪽에 아주 궁정원 저택이 있습니다. 이 도면이 의미하는 바는 6,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같이 섞여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도시 이 주거 지역에서 희망하는 소셜 믹스가 6,000년 전에 이미 이루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임대주택을 불가촉 천민처럼 취급하는 우리의 사회에 비하면은 6,000년 전에 이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진보한 사회입니다. 이때보다 우리가 진보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결단코 저는 자신하지 못합니다. 도시는 사실은 계획도시의 역사를 따지고 보면은 로마 시대의 이게 군단 캠프가 이 도시 계획도시를 연유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로마 군단의 캠프의 다이아그램인데 세계 2000년 전에 팍스 로마나의 시대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군단을 먼저 파견하고 군단이 이제 지속이 되면 그 도시가 되었습니다. 캠프니까 필요 없으면 걷어가야 되니까 평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캠프의 그림을 보면은 이 로마에서 오는 수직의 길을 카르도라 그러고 직교하는 길을 데쿠마누스라 그러고 그 직교하는 부분에 포럼을 두고 그 주변부에 인슐라라고 하는 막사를 둬서 전체를 담으로 누르면은 이 카스트라라고 하는 이게 캠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지속하게 되면 오른쪽의 이 도시처럼 이게 발달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등등이 원래의 로마 캠프가 만들어지고 그 로마 군단의 캠프가 원도심이 되어서 오늘날 발달해 있는 겁니다. 런던에 가면 시티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게 로마 군단이 있던 지역이고 파리에 가면 시대도 마찬가지로 로마 군단이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로에머 광장이나 혹은 비엔나의 빈데보나 모두가 로마 군단이 있어서 오늘날의 이 거대 도시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도시는 군단이 이제 평지에 세워졌으니까 이 평지에 이 평지적 그런 도시로 발달을 갖다가 해 있죠. 이런 평지의 도시, 다이아그램으로부터 비롯된 도시의 개념은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이 팔마노버라고 하는 베니스의 북동부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의 그림은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는 다 적이니까 해자를 파고 해자 안쪽에 이제 높은 성벽을 갖다가 두르고 이 안을 갖다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해서 정 가운데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영주가 사는 집, 그러니까 단일 중심의 봉건 체제를 갖다 만든 게 이 도시의 이념입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그 성벽은 없어졌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세시대 때, 특히 르네상스 시대 때 이런 유의 도시는 이상도시라는 이름으로 전 유럽에 퍼집니다. 그 당시 하나의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소설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517년에 만들어진 출간된 책인데 유토피아란 말은 원래 있던 말이 아닙니다. 토마스 모어가 만든 말입니다. 유와 토피아를 합성시킨 말인데 라틴어의 토피아는 토포그라피의 어원이기도 하니까 땅이나 장소를 뜻합니다. 유가 수상합니다. 라틴어에 이와 오를 붙여서 이유, 오유 하면 똑같이 발음은 유로 되긴 하지만은 뜻이 반대라고 합니다. 이유는 웰,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오유는 노, 아니라고 하는 뜻이 돼서 이와 오를 빼고 유만 써서 유토피아 하면은 좋기는 좋은데 불가능한 곳.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상향으로 번역하는 유토피아입니다. 이 유토피아의 소설책의 그림이 이렇습니다.
저 위에가 이제 현실 세계고 이 유도편 이 섬처럼 떨어져 있는데 이 배를 타고 이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입구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 들어가려니 이제 감시 막로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겨우 들어가면 또 해자가 있고 겨우 이제 감시 막로가 곳곳에 있는 곳을 피해서 들어가면 가운데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영주가 사는 이 도시 장소, 이게 유토피아입니다. 이 유토피아를 중세 사람들은 건설하기를 열망해서 이런 류의 도시 계획들을 양산을 합니다. 이 그림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의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변부를 갖다 완강하게 이게 성벽으로 쌓고 내부는 치밀하게 조직해서 정 가운데는 봉건 영주가 사는 단일 중심의 도시. 이게 이상도시, 반드시 건설해야 될 도시로 이 중세 르네상스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전부 다 이게 다이아그램 같습니다.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이성에서 발달된 그런 어떤 이 형식의 그런 어떤 도면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의 계획 도시들은 죄다 평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도시가 이 산에 있는 도시도 있지만 그 도시들은 원래 발생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도시이지만은 원래의 계획 도시는 서양 도시는 전부 다 평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도시 만드는 방식과 굉장히 틀리죠.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평지라고 하는 것은 논을 경영해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는 도시는 항상 산 밑에 비탈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탈진 곳은 지형이 하도 천차만별이라서 땅을 보지 않고는 도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과 도시 만드는 방법 굉장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도시 만드는 방법 어떻습니까?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고 나서 찾아서 가는 까닭에 산이 있으니까 뭐 이 산 있으면 깎고 계곡 있으면 메우고 물길 있으면 돌려서 평지화 시켜서 만드는 게 어마어마한 토건양을 일으키면서 만든 게 우리의 지금의 도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트로폴리스는 오늘날 전 세계의 그런 어떤 모든 도시들이 닮고 싶어하는 형식이 되었고 이 메트로폴리스가 성장하면은 메갈로폴리스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메갈로폴리스는 메트로폴리스의 몇 배의 크기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이 메갈로폴리스가 진전시키면은 20세기 도시학자들의 꿈은 에쿠메노폴리스입니다. 전 지구의 도시화.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하는 게 메타시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타시티는 메가시티에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 모로코에 있는 말라케시라고 하는 도시의 공중사진입니다. 무려 1200년 동안 지금 건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보시면 서양의 도시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에는 주, 부, 메인과 서브, 무슨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집들이 마당을 갖고 있는 집들이 벌집처럼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단히 질서가 있습니다. 마당을 갖고 있는 하나의 집 자체가 하나의 세계이기도 하지만은 10채 정도의 집들이 하나의 최소의 군락을 갖다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채는 어떻게 모여 있냐면은 최소한의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빵집 하나, 운물 하나를 공공시설로 두고 모여 있는 겁니다. 이 10채 정도의 단위가 최소의 도시입니다. 이게 정식이 되어서 전체를 이룬 게 이 그림입니다. 부분적인 사진이긴 하지만 전체의 사진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가 대로, 중로, 소로가 없죠. 전부 다 이 단위 사이를 흐르는 아주 이 다양한 그러한 크기의 도로가 미로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중앙광장, 중앙숲, 중앙도로 같은 봉건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도시 언어도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평등합니다. 똑같은 도시가 페즈라고 하는 모로코의 도시인데 789년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무려 1200년이 넘는 그런 도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1200년의 역사가 도로의 곳곳에 진득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실필줄처럼 여러 지역을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좁아서 몸을 틀어야만 갈 수가 있지만은 집안 내내는 대단히 안온하고 평화롭고
20세기의 생활을 갖다 여전히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가 가다가 좀 넓으면 시장이 되고요. 이것이 이어지면 이 쇼핑몰처럼 구성되어지고 뭐 좀 가운데는 공장 지역도 공장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고요. 정갈한 집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알카로인 대학이 이 폐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1200년 전 또한 지속을 갖다가 해왔지만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1000년 이상은 더 끈히 지속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사회가 시멘트에 녹색 페인트를 칠한다고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환 구조가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회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믿음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유의 도시 구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가나 건축가가 만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만든 도시들. 서울에는 이 도시를 달동네라고 이제 부릅니다. 주로 못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산등성에 올라가서 만든 도시들입니다. 산등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 구조가 굉장히 지형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서 도로도 굉장히 이게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냥 많은 것을 주변 사람과 이웃과 나누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나누는 게 이 길입니다. 길에는 다니기 위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이고 헤어지고 애환을 나누고 놀이를 하고 여러 가지 노동을 하는 공동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달동네들이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유린되고 파괴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즐겨 찾았던 왼쪽의 이 사진의 금호동 달동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건축적 영감을 저는 얻었는데 이미 이 동네는 사라지고 이게 붉은 깃발이 겹쳐서 재개발의 대상으로 이게 삼아서 이런 식으로 오늘날 지금 바뀌어서 서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건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게 무너뜨린 범죄적 현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로 칼비노라고 하는 이 소설가인데 보이지 않는 이 도시라고 하는 이 책에서 도시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뉴멘탈한 건물,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어떤 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로, 골목, 난간, 깃대, 계단에 도시 진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에 살지만 서울타워라고 하는 것은 제 인생에 한 번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는 서울숲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설은 사실 저하고 관계가 없는 시설입니다. 제가 보는 시설은 항상 제 집 문 앞을 나가면 있는 골목길, 파주소, 동사무소, 이게 저의 삶의 질을 갖다 좌우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진실은 그런 류의 일상적인 시설에 도시의 진실이 있다고 하는 말에 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하비라고 아까 말씀드린 학자가 도시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랜드마크, 모뉴멘탈한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이야기하는 서사,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미학보다는 윤리, 이건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존재보다는 생성, 도시는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가버넌스, 이런 유의 도시의 가치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의 도시입니다. 서울로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서울로는 여러분 서울역에서 내려서 남산을 가자면 불과 200m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을 가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 겁니다. 택시를 타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길로 막히고 큰 도로로 막히고 큰 빌딩으로 막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파편적 도시시설이 이 서울역 주변입니다. 사실은 서울역 주변만도 아닙니다. 서울 전체가 다 그렇는데 폐기될 이런 고가 도로를 이용해서 보행로로 만들어서 이 파편적 시설들 전부 다 연결시키자고 하는 아이디어가 서울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인근의 시설까지 전부 다 연결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 연결점을 찾은 결과 이 서울역에서 내리면 이 도로만 타면 남산까지 10분이면 가고 남대문 시장까지 15분이면 걸어가서 이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무슨 수목원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파편적 시설을
같이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의 중요한 그 장치로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도시의 개념은 방의 도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개별화 파편화가 되는 시절에 안전한 그런 도시 공간 공유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이 파편화되고 붕괴되는 공동체를 다시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방의 도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진보한 도시가 있는데 이 비엔나입니다. 비엔나는 20세기 초기부터 공유 마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건설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칼막스 호프라고 하는 이 1000세대의 아파트가 1930년에 건립이 되었는데 이 아파트는 내부에 이미 타가실, 공동 목욕탕, 공동 식당 등등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같이 건설한 것이 이 칼막스 호프입니다. 무려 이 1km가 넘는 그런 길이의 삶이지만 이게 시초가 돼가지고 비엔나에 짓고 있는 많은 사회주택들이 이런 공유성 주택을 다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지은 이 아파트를 하나 보면은 이 아파트 단지 내에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처럼 이 대단히 단지가 없죠. 필요한 공유시설들을 각 곳에 다 두고 이것을 같이 연결하며 쓴 게 이런 류의 아파트들입니다. 광경은 보기엔 보면은 이 마을은 공유되는 마을이구나 하는 거, 공유적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사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검증되어 있고 단위가 작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런 류의 사회. 왜 우리는 이런 류의 시설을 못 만들까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답답증이기도 합니다. 아키델리라고 하는 인터넷 건축 잡지에서 지난 5월달에 코로나 시대 때의 도시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해서 12가지를 갖다 항목을 내놓은 게 있는데 12가지 사항이 전부 다 공공영역에 관한 겁니다. 공공영역을 갖다 되도록이면 확충하라. 공공영역을 갖다가 각종 크기로 만들어라. 공공영역은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필수부결한 시설이 이 위기의 시대에 있는 거고 공공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단일한 목적이 아니라 다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라 등등이 이 아키델리에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필요한 도시의 형태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서울에 있는 백사마을이라고 하는 마지막 달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사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태릉의 불암산 옆에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제가 대학 시절에 가끔 가서 술을 먹곤 하던 그런 어떤 마을이었습니다. 거의 이게 사면이 숲으로 위호가 됐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됐던 그런 땅입니다. 여기에 60년대 중반에 청계천 등지에서 살던 빈민들이 쫓겨나서 여기에서 삽과 곡괭이로 마을을 일구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남루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과 참 잘 어울리는 풍광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격분해서 그때 서울시에 굉장히 어필을 한 결과 서울시에서 그나마 받아들여져서 임대 부분만을 전체를 갖다가 이게 보존하기로 하고 저에게 이 전체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역사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네스코의 역사마을 보존의 원칙에 대한 권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을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은 크게 4가지를 보존하면은 마을들이 보존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게 지형을 보존하라고 하는 거고 지형을 갖다가 이게 깎거나 변질시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필지를 보존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통폐합을 갖다 하고 싶어도 필지의 크기를 갖다가 변하지 말고 그 필지에 맞는 크기의 집을 세우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역사가 보존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길들을 보존하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공동생활의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리 작고 가팔라도 길을 보존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을 형태를 보존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굉장히 역사마을 보존의 원칙인데 여기에서 이 4가지를 집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 새로 짓되 이 네 가지는 철저히 보존하기로 하고 이 전체의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12명의 건축가들 갖다가 제가 이게 지명을 해서 모으고 조언을 나누어서 설계를 맡겨서 외국의 건축가 3명과 국내 건축가 9명이 각 참가해서 이런 류의 그림을 부분별로 다 그렸습니다. 모든 길들이나 공간 구조가 다 보존이 되는 그림을 이 설계를 다 완성했는데 그동안 행정관청과 공무원들과 이 주민들과 길다란 그런 어떤 투쟁의 역사가 계속 이어오고 드디어 이제 작년에 이제 합의를 보고 올해부터 공사를 가려고 한 즈음에 이제 시장까지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이 장래를 갖다가 또 모르는 그런 또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렇게 변화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껏 이런 류의 시도는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곳을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층 아파트만 짓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일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정동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실은 제가 대정동을 맨 처음 설계한 사람입니다. 2003년입니다. 2003년도에 그 당시 LH 전신인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만 지으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뭐 한심한지 새로운 형식의 주거단지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만들까 하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보고 그때는 대장골이라 그랬는데 대장골을 설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몇 사람을 모아서 같이 공동 작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주장한 게 메가시티가 아니라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18년 전에 제가 이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준 지침은 뭐 의례적인 뭐 저런 항목이었지만은 대상지는 정말 아름다운 오랫동안 삶의 역사가 이게 눅진이 남아있는 정말 아름다운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풍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는 길들 다 보존하고도 이 주택공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다가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뭐 확신을 했던 겁니다. 지금 코로나는 예견을 할 수가 없었지만은 새로운 형식의 이게 사회를 갖다가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문학자들을 불러서 어떤 사회가 우리에게 맞는지를 갖다가 토론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긴박한 그런 토론 속에 도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러번 라이프를 갖다 만들기로 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전부 다 알고 그리고 그에 따른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전체의 개념을 도시 패턴을 만들고 이 시스템을 다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대단히 흥분을 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갖다가 표했던 게 주거 부분인데 테라스형, 서랍형, 로프트형 뭐 이게 이 플랫폼형, 코트야드형 등등으로 만들어서 지금의 주거의 체계하고는 다르게 만든 제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 지형에 맞는 주거 형식을 갖다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이 안을 받아들고 상당히 흥분을 했습니다. 전혀 자기네들이 보도 못한 그런 유의 항의여서 이 도시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서로 같이 아주 상상을 하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를 그 주택공사가 배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 소문이 들자 주택공사 직원들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땅을 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각이 되어서 국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아주 문초를 당하고 주택공사는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잠정 중지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프로세스가 별도로 진행돼 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 됐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알고 제가 참으로 이게 한탄을 갖다가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8년 전에도 저는 메가시티가 아니라 이런 류의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하게 이게 성장할 수 있는 메타시티를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메타시티라고 하는 것은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프랑스어 아슈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의 책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해서
만든 단어였습니다. 메타시티를 어떻게 번역할까? 우리말로 번역할까? 저는 메가시티가 계급도시라 그러면 메타시티는 인문도시라고 번역을 해야 마땅하고, 이 메타시티가 목표로 하는 것은 공생과 윤리의 도시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1986년에 하르부르크라고 하는 함부르크 바로 밑에 있는 도시에서 홀로코스트 기념탑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요한 게르츠 에스트 게르츠라고 하는 유태계 독일인 조각가가 이 탑을 12m 높이의 탑을 세웠는데, 이 탑이 매년 2m씩 땅으로 꺼집니다. 저 게시판을 하나 세웠습니다. 게시판에 하르부르크 시민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파시스트와 나치에 당했던 그런 기억들을 갖다가 써달라고 시민들이 당부합니다. 지나간 시민들이 이 탑의 표면에 와서 자기가 당했던 아픔, 슬픔, 분노, 원망, 원통 등등에 관한 기억들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탑의 표면은 이렇게 낙서로 그런 글들로 이게 채워지고 매년 2m씩 꺼져서 1993년에 완벽하게 땅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탑을 설계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불의에 대항하는 것은 저는 인공적인 탑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모든 건축과 모든 이 시설, 인공적 건물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사건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도 쉽게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운 자의 영광을 강건히 기르기 위해서 튼튼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건축은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축의 숙명입니다. 근데 그 건축에 인공적인 구조물에 우리 진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살았다고 하는 기억이 많이 진실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될까, 이건 자명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